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주 만에 보는 건가요? 표정들이 해석의 영역에 남겨놓기로 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주 만에 보는 건가요? 표정들이 해석의 영역에 남겨놓기로 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데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들 또 해석자 여러분들께서 맡은 바 소임을 잘 해주셔서 그나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당초 전망이었던 0.9%를 2배 가까이 웃도는 1.7%를 기록했습니다.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이 한층 가속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동 전쟁이 2달째 이어지면서 여전히 대외 불확실성이 크고 고유가에 따른 충격이 실물 경제로 이어질 조짐도 보입니다. 진정한 위기 극복은 지금부터라는 자세로 더욱 정교한 정책 대응을 통해서 경제의 성장력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지급으로 경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났던 것처럼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도 유사한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청 과정에서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여타의 추경 예산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물차 노동자와 농민 같은 고유가 충격이 큰 국민 계층에 대한 지원에 혹시라도 제도적 사각지대가 없는지는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대전환과 재생원료 중심의 순환경제 실현 등 우리 경제의 구조 혁신 또한 속도를 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중동 전쟁이 촉발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세계 경제와 안보의 구조적인 재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안정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특정 지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의 선택지를 꾸준히 늘려가는 전략적이고 유연한 국익 실용 외교가 절실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인도와 베트남 방문을 통해 이들 국가와 다방면에 걸친 협력 관계를 공고화한 것은 장기적인 국익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성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도 전략적인 국익 외교라는 관점에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외교 지평을 넓혀가야 되겠습니다.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 또한 당연히 발전시켜야 합니다. 특히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권 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교사의 인권과 교육 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는 학생은 물론 교육의 또 하나의 주체인 교사의 인권과 권위도 보호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중한 행정 업무를 줄이고 수업과 학생의 생활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닙니다. 정부는 실질적 교권 보호 강화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우리 교육부 장관님 요새 그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대요? 네, 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는 것이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인데 이게 주로는 혹시 안전사고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혹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되죠.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뭐 좋은 추억만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초등학교 5학년 때 경주에 수학여행 같은 게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있고 좀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도 참 많아요.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이 단체 수업, 단체 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교정을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좀 지원해서 안전 요원을 충분히 보강을 하든지 선생님들의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 추가 채용해서 몇 명 더 관리 요원, 안전 요원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네. 어쨌든 아니 뭐 자원봉사 요원으로 뭐 시민들한테 협조를 부탁해드리고. 근데 이렇게 좀 대응을 안 하는 게 좋겠어요. 네. 이게 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그 좋은 기회를 빼앗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걸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언론에도 꽤 많이 보도돼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 나온 김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공정위도 그러고 많은 업무 성과들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국세청도 열심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선은 경찰하고 검찰은 좀 이거 신경 써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하는 일의 성과를 좀 홍보를 열심히 하십시오. 이게 그냥 자랑만 한다는 게 아니고 이 처벌이나 이런 거는 일반 예방 효과가 있거든요. 아, 이런 것도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엄하게 처벌받는구나. 이런 인식을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범죄 의혹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많이 알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법무장관 대신에 차관이 오셨는데 포상이나 이런 것 좀 많이 하세요. 요새 각 부처에서 포상 열심히 잘하시던데 그 공무원들이 잘한 일에 대해서 충분히 격려하고 또 그걸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또 인정감도 부여하고 그래서 또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도 부여하고 그런 게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든 간에 그건 또 스스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또 원죄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업보 같은 것도 있지만 풀어야죠.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정하고 그죠? 그 포장도 많이 하십시오. 국세청은 저기 해외 재산 도피한 거 국세청 어디 갔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국세청 맨날 카메라 때문에 가리가 불리하죠. 예. 국세청이 원래 그 좋은 소리를 못 듣는 조직인데 예, 요새는 칭찬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예, 얼마 전에는 뭐 승진도 이렇게 평가에 따라서 했다면서요? 예, 처음으로 한번 예, 그렇게 해봤습니다. 뭐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시는 대로 해서 잘하셨어요. 어쨌든 해외 재산 도피하고 소위 탈세, 예, 조세 회피한 거 찾아냈다고 하던데 네, 필요하면 인력을 좀 늘리든지 해서 예, 예, 그런 사례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그 국내에 체납 징수 예산 이번 통과됐죠. 예, 이번에 추경 통과됐습니다. 네, 이거 사실은 조세 체납을 없어서 못 내는 거는 조사를 해가지고 탕감해주고 예, 예, 있는데도 안 내고 그러면 안 되죠. 공동 비용을 마련하는 게 조세인데 예, 그렇습니다. 본인만 떼먹고 혜택은 누리고 네, 그건 또 다른 형태의 예. 도둑질 아닙니까? 예, 예, 조세 정리에 어긋나니까 예, 그 부당한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해 예, 예. 주시기 바라고. 예, 어쨌든 성과를 많이 내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다른 부처에도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소위 우리가 일자리가 부족한 시대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논쟁의 대상이긴 하지만 공공 서비스 영역의 일자리의 질도 그렇게 좋지 않고 양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른 선진 국가에 비하면 매우 적은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막 불필요한 데 사람을 쓰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각 부처에서 소위 생산적인 공공 서비스 일자리를 좀 발굴을 좀 해주세요. 언제 한번 우리 총리님께서 주관하셔가지고요. 뭐 제가 엄청난 막 수만 명을 고용하는 그런 걸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럼 있으면 하시고요. 몇십 명, 몇 명, 몇백 명에 해당되는 것도 각 부처의 실국과 단위로 좀 엄밀하게 좀 조사해서 챙겨보십시오. 국세청에 이번에 체납관리단 같은 게 대표적인데 예, 이게 조세가 이제 100조 이상 밀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체납된 게. 그렇습니다. 100조 원 이상이 밀려 있는데 그 중에 물론 뭐 한 10%뭐 그럼 10조 원이고요. 예, 그 10조 원을 추가로 걷는데 예를 들면은 10,000명을 썼다. 예, 그래도 남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남아도 한참 남죠. 10,000명 쓰면은 한 5천억 들겠죠. 예, 4, 5천억. 그럼 한 10만 명 써도 손해가 아니란 그리게요. 그리고 이게 사회적 분위기가 개선이 되면 세금을 있으면서 안 내고 떼먹으면 결국 쫓아와가지고 가산금까지 내야 되고 망신을 당하는구나. 네, 심하면 처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납부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상당히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유형의 공공 서비스 일자리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각 부처처를 좀 해서. 그래서 이건 좀 주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두에게 좋은 일이잖아요. 일자리도 생기고, 사회 정의나 사회 질서 유지도 하고. 어쨌든 그 공공 서비스 일자리, 생산적인 공공 서비스 일자리를 발굴을 좀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결과는 한번 시스템 같이 해서 나중에 보고 한번 해주시고요. 그래도 뭐 이게 이미 있는 일이고, 특히 지휘부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면 잘 안 나와요. 다 전 직원들 모아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든지 또 제안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받아보면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있고, 특히 사회 안전에 관한 공공 일자리, 안전 문제 심각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사회 안전에 투자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살도 많고 사고도 많고 산업피해도 많고 죽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창피한 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가 자살률이 제일 높잖아요. 노인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종합 자살률, 이거 십수년간 계속 1등하고 있어요. 그것도 압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거를 줄이는 것도 경제적으로 계산해도 손해가 아니거든요. 1년에 자살자가 지금 14,500명 됩니까? 14,500명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10%만 줄인다. 1,500명 생명을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인력이 얼마 좀 추가로 들더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효율적인 영역이에요. 산업재해도 마찬가지. 그래서 뭐 산업재해는 우리가 근로감독관도 늘리고, 또 무슨 공공관리단? 안전지킴이?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이런 유형의 일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부처단위로. 저는 생각의 한계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각 부처를 담당하는 여러분들이 좀 세밀하게 뒤져가지고, 각 부처에 5명, 10명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모으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 과단위로 10명만 찾아냈다. 10개의 일자리만 찾아냈다. 근데 그게 보수보다 훨씬 높은 사회적 편익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고 해야죠. 우리는 이런 거 하면 또 뭐 돈 퍼주기 하느냐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우리는 돈을 잘 쓰는 게 일이에요. 그다음에 정부 재정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남아서 쓰는 게 아니고 핵심 경제 주체잖아요.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 소비를 하는 국민, 대중, 그다음에 조정 역할을 하는 정부. 이게 3대 경제 주체 아닙니까? 정부도 경제 활동을 한다고. 그것도 효율적으로 해야지. 오로지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줄이면 그게 경제가 죽어요. 그런 무지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 사람도 있어, 물론. 그건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효율적인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자리 만들기를 좀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공정위 정말로 열심히 성과를 내는 것 같아요. 어디가 그러세요? 제가 초기에 많이 좀 뭐라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지금 요새는 좀 미안하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사회의 물가가 전체적으로 높잖아, 그죠?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런 독과점에 따른 폐해, 독과점 지위의 남용, 이거에 따른 과도한 이익 추구가 또 중요한 원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원적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게 정부 역할이고, 또 그거 하라고 권한도 주어져 있는데, 그걸 봐주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악질이고, 또 회피하면서 돈 버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거는 그 사회를 좀 먹는 거잖아요. 소위 공정거래위는 경제검찰이라고 불리잖아요. 검찰이 세긴 센가 봐. 힘세다고 경제검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여튼 요새 열심히 잘해서 성과를 많이 내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좀 일선에 일하는 공무원들 칭찬이나 포상도 열심히 잘하십시오. 네, 이번에 설탕 담합 초기 수사에 굉장히 집념 있게 12개월 동안 일해준 사무관에게 이번에 제가 포상금 기사에 봤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그리고 요새 산불이 며칠 사이에는 좀 더 많이 발생하고 있긴 하던데,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총 발생 건수 좀 줄긴 했어요. 그죠? 특히 대형 산불로 전이되지 않도록 한 건 큰 성과 같습니다. 관계기관들도 농식품부, 산림청도 애쓰셨고, 여기도 포상이나 이런 거 요번 시즌이 좀 산불 시즌이지. 이거 좀 끝나면 그것 좀 잘 챙기십시오. 네, 다들 진짜 고생했을 겁니다. 특히 국방부도 지금 초기 진화에 많이 참여했죠. 네, 고생했습니다. 그것도 잘 챙겨주세요.
예산 부족하면 행안부나 기재부에서 잘 챙겨주시면. 저 돈 없다고 맨날 그러더라고. 확실히 돈 만지는 사람들이 무서워요. 잘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국방부는 뭐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실 텐데, 하여튼 최근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주한미군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민간 군사 분석기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그렇잖아요. 발표한 거 그렇습니다. 세계 군사력 5위에다가 지금 우리가 연간 군사비 국방비 지출 금액이 북한의 1년 국민 총생산보다도 1.4배가 더 높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어쨌든 훈련도 잘 돼 있고 사기도 높고. 근데 실제 뭐 최종 그 군사력 비교는 경제력이잖아요. 경제력도 비교가 안 될 정도고. 또 방위산업 직접 무기 생산 역량. 방위산업도 지금 뭐 수출만 지금 세계 4위로 지금 네. 뛰어 올랐다고 할 정도인데.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무슨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갖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객관적인 상황들을 좀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주세요.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하는 이유가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그 왜 의존을 합니까? 당연히.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한때 어려울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정말 뛰어난 노력으로 역량으로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등병부터 대장에 이르기까지 그런 자신감으로 충만되어 네.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건 객관적으로 그러한데 어쨌든 일각에서라도 그런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가지지 않게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당연히 자신감 가지고 또 당연히 스스로 책임을 져야죠.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역량이 된다는 점, 현재 상태도 충분하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는 더 강화할 거 아닙니까? 국방비 지출도 늘릴 거고.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 걱정 안 해도 된다. 라는 점들을 국민들이 충분히 인식하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어쨌든 그다음에 자체적인 예를 들면 군사작전 역량이나 이런 건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작전하고 전략 작전 계획 짜고 할 준비를 충분히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전술 전략도 그렇고 다 준비를 해야 또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게 그래야죠. 어쨌든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홍보나 공보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방 분야에서는 이제 비닉 사업이 비밀 사업이 많기 때문에 말씀 뭐 그런 거 얘기 아니고 원래 그런 거 얘기하면 안 해도 지금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전투기 몇 대, 배 몇 대, 배척, 탱크 몇 대 이렇게 했는데 그게 무기 장비 수준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2차 대전 때 쓰던 거 그거 몇 개 하고 지금 우리가 있는 최첨단 무기가 비교가 됩니까? 그런 오해나 불안감이 생기지 않도록 잘 알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순방 다니면서 본 것 중에 하나인데 기재부 소관이라고 할까 어디 산업부 소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인도인가 어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일정 규모 매출 규모 이상의 기업들의 순이익의 2%인가를 의무적으로 사회 공헌을 하게 해놓은 게 인도입니다. 아, 인도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날에 너무 당연하게 취급되고 있나 봐요. 800억. 근데 실제로 우리 기업들이 좀 CSR 한다고 하는 기업들 되게 2~3%는 넘기고 심하게는 4~5%까지 보통 순이익의 4~5% 정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법으로 뭐 강제하기는 좀 그러긴 한데 이거를 공시하고 있죠 요새. 권장하는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좀 그걸 쉽게 좀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네. 각 기업 군 단위로 여기는 얼마만큼을 사회공헌을 하고 있나? 그것도 사실 요즘 투자 기준으로 되게 유용하지 않아요? 아주 유용하고 또 ESG 펀드 이런 게 있어서 그걸 잘하는 기업만 투자하는 펀드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좀 더 권장하고 또 확대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기업들도 이런 걸 많이 해야 기업 이미지가 곧 재산이기 때문에 그죠? 네, 요즘은 그걸 적게 해가지고는 또 안 되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새
총리님 바쁘시던데 여수에 선박람회가 온 거 그거 좀 괜찮았어요? 뭐 나오도록. 네. 잘 지금 어차피 그뭐 지방정부 업무 소관이긴 한데 그 맡겨놔도 사고 나면 좀 그러니까. 네. 어쨌든 뭐 그래 일종의 그래도 명색이 국제 행사라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방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손해 볼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 사고가 나면 곤란합니다. 하고 싶으시. 네. 저는 말씀드리고 다 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지금 유가가 전쟁 전에 비해서 비율로 따지면 얼마 정도 오른 거예요? 유가가 저희들로는 한 17, 8% 정도 올라. 아니 국제 이 원유 국제 원유는 그 전에는 한 50%만 물가입니다. 하기 전에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숙박 음식점 여기 매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지방 경제, 서민 경제 활성화에 도움되는 걸로 국내외 관광 확대 사업을 하고 있죠. 그 중에 내가 아침에 본 기사, 어젠가 본 그 기사 중에 이런 게 있던데 어느 지역이 무슨 왜 반값 여행인가 뭐 그거 했더니 30분 만에 10,000명 넘었다고. 네, 여행에 반값 지원하는 것 좀 구해보고. 안 있어요. 네. 어쨌든 그게 나중에 얘기합시다. 사재기 한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해가 많을 겁니다. 한 5년, 10년 쓰면 되죠. 예, 가격 아까 관광 얘기는 뒤에 나온다더니 뒤에 안 나오는데. 뒤에 별도로 지금 보고. 누가 있어요? 소비 활성화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글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석유류, 이게 정제유의 국제 가격은 매우 높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최고 가격 제한 제도를 하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는 좀 싸게 쓰지만 국제 가격은 매우 높은데 지금 예를 들면 정유회사 입장에서는 해외 수출할 때는 최고 가격 통제 안 받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거는 기업들의 손실이 조금 보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국내 석유 소비, 국내 공급하는 건 제한돼서 가격이 싸고 국제 가격은 높고 하니까 제가 국내 공급 안 하고 해외 공급을 늘려가지고 혹시 국내 소비량이 부족해지면 부족해지면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죠. 일어났더라고요. 되게 그래요. 되게. 예, 근데 저희들은 지금 한 18% 내외로 이렇게 휘발유 가격. 되게 한 2배 가까이 올랐네요. 근데 우리 어쨌든 혹시라도 해외에서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수출을 하느라고 국내 공급을 혹시 부족하게 한 일은 안 생기게. 주유소가 비율로 따지면 몇 %나 돼요? 지금 이 검색하면 다 나온다 그 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저도 한번 이용을 해봤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가급적이면 착한 주유소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줄 서지 않아요? 대응해서 혜택을 좀 드릴 우리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기회에 어떤 수입선 다변화를 확고하게 좀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중동 상황이 과거로 완전히 돌아갈 가능성도 크지 않고 돌아간다 해도 언제 또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는 맞습니다. 상황이라서요. 이제는 확실하게 수급선 다양화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금융위원회 고생 많으시고요. 이게 금융위원회에서 어쨌든 금융 시스템을 정비를 해서 주식시장이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 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좀 주식시장 정상화 조치는 계속돼야 될 텐데 우리 정책실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언제쯤 제가 볼 수 있습니까? 예. 이제 큰 돌을 몇 개 집어낸 수준인데 이제 잔돌을 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섬세하게. 작아 보이지만 그런 것들을 다 시정을 하면 조금씩 개선이 되니까. 여전히 우리 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죠. 네. 그리고 여전히 요새 뭐 이자가 무슨 뭐 10,000%가 넘는 걸 발각을 했느니 뭐 그러잖아요. 네네. 그거 지금 이자를 뭐 10,000% 넘게 받고 이거 단속 경찰이 하고 있습니까? 예, 경찰에서 주로 경찰에서. 원래 이게 각 지방 정부의 특사 기능들이 제가 경기도 있을 때는 꽤 많이 제가 경기도 공무원들이 단속을 많이 했는데 지금 다른 단위에서는 이 불법 사채 단속 안 하나요? 금감원에도 단속이 되나요? 단속하고 있나요? 금감원? 조사건이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지방 정부들이 할 수는 있는데
크게 뭐 관심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경찰이 주로 해야 되는 거군요. 예, 경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채 이자율이 뭐 10,000%가 넘고 그것도 주로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당하잖아요. 예, 예.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당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신병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좀 악질적이고 이러면 좀 조사를 적극. 근데 그냥 단순히 너무 과하게 이자 높게 빌려줬다 이거 가지고는 그렇게 예. 신병 처리를 엄하게는 안 하는 모양이군요. 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사회에 아직도 그런 어두운 면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 결국은 이 제도금융에서 이걸 충분히 커버 못해서 생기는 일이라고. 50만 원 빌리는데 뭐 50만 원 빌리면서 선이자 20만 원 띄고 30만 원 주고 뭐 한 며칠 2-3주 지났더니 뭐 100만 원 돼 있고 막 그러잖아요. 다시 또 100만 원 빌려주는 걸로 바꾸면서 또 선이자 한 30만 원 띄고 뭐 띄고 해가지고 한 30만 원 주고는 100만 원만 주고 이 짓 해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30만 원, 50만 원 뭐 그게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적은 돈이겠지만 없는 사람은 그거 없으면 죽을 지경이라서 그렇게라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좀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활성화돼 있어. 소액을 저리로 무담보로.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는 이제 지원, 지금 무료로 주는 거 아니면 빌려주는 거. 빌려주는 건 반드시 받는다. 그냥 주는 거. 반드시 빌려주는 거. 이 두 가지만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 중간쯤에 예를 들면 한 50%는 못 받을 경우 결선 처분한다. 50%만 받아도 된다. 라고 하는 영역의 정책도 만들면 효율적이지 않나요? 근데 그런 거를 하면 어디 일부 언론에서 뭐 50%를 떼어 먹혔느니 뭐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웬만하면 그런 정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 지난 제 말을 드리는 건 손실률 떨어지는 거 자랑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악착같이 받자 이게 아니고 결국은 재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연간 국가 예산으로 한 700~800조 원을 쓰는 거잖아요. 700~800조 원을 매년 쓰잖아요.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죠. 그중에 예를 들면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2차 보전을 하거나 뭐 보증을 해주거나 이렇게 하는 지출도 있고 그냥 이렇게 지출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어쨌든 수백조 아닙니까? 그중에 조금만 떼가지고 한 반쯤은 떼어 먹기에도 괜찮은 그런 정책을 하면 반을 원래는 돌려받는 것도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나쁘게만 생각해가지고 왜 떼먹히냐 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하니까 지금 그 중간 영역의 정책을 못하잖아요. 그 비난이 두려워서. 저는 이게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난을 받더라도 그게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는 길이잖아요. 그냥 무료로 주는 것보다는 무료로 주지 말고 받을 수 있는 데를 되돌려 받자. 이거 안 되는 건 그냥 지급하는 걸로. 이 영역도 우리가 발굴을 해놔야 되지 않냐. 그래야 이 불법 사채 업자한테 걸려가지고 실제로는 100만 원밖에 못 썼는데 빚은 500만 원 돼 있고 이런 걸 막을 수가 있잖아요. 신용불량 돼버리거나 이래가지고 내들 직장도 못 구하고 이러면 이제 기초생활 수급 지원을 하든지 뭐 실업수당을 줘야되든지 정부 재정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중간 영역에 좀 뭐라 그럴까 그 회색 정책이라고 그럴까? 지원도 아니고 대출도 아니고 지원이기도 하고 대출이기도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재부 기획예산처도 좀 그런 고민을 해보면 좋겠어요. 혹시 뭐 말씀하지 마. 잘 준비하십시오. 그럼 잘 하셨네요. 여하튼 뭐 경찰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원래 이 사채업자들이 길바닥에다가 이렇게 명함형으로다가 던져서 집집마다 뿌리잖아요. 예. 지저분하게. 요새도 그런 거 많죠. 예, 요즘도 그렇습니다. 그 신고제도 신고하면 뭐 포장을 해주든지 신고하면 다 잡아가지고 전화 차단하고 이건 다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요새 사채뿐만이 아니고 무슨 불법 업소 안내하고 이런 것들 저기 옛날에 요새 잘 안 나가봐서 모르겠는데 무슨 어디 번화가 강남역이나 무슨 뭐 인덕원 이런 데 가면 막 바닥에 그냥 울고 그냥 뿌려져. 요새도 그럽니까? 요즘 이제 사이트를 통해 갖고 네, 인터넷 사이트로. 예, 인터넷 사이트를 해서 정식인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딴 데로 연결돼 있나. 좀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경찰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예, 엄정하게. 엄정하게 해서 일반 예방을 좀 해야 예. 그 사람 잡는 거 진짜 쉽지 않잖아요. 잡아보면 또 뭐 큰 사건도 아니고 그러긴 한데 피해자는 엄청나게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홍보도 잘 하시고요. 예, 예방도 잘 해주십시오. 네, 사각지대 대한 생기. 네, 이게 이번에 인도에서는 중소기업 진출에 좀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인도의 수요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우리도 새로운 거대 시장에
처음 이제 발을 들여놓는 건데 예. 좀 중소기업부에서 좀 주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중소기업. 미국, 유럽, 중국에 편중돼 있는 게 현실인데 저는 인도는 지금 세계에서 제일 인구도 많고 14억 6천인가 7천만이라고. 근데 이게 이제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진출하기 초기에는 부담이 사실은 있는데 이 정부 간 협력이 되게 크게 도움되잖아요. 네, 지금 우리 중소기업 또는 창업자들하고 한번 장관께서 인도를 방문하고 또 인도에서도 한번 한국 방문하고 이런 식의 교류들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예, 지금 장관님 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정상회담을 하면 뭐 과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냥 얼굴 보고 그냥 사진 찍고 오는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기업 진출의 기반 교두보를 마련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거나 또는 가능한 분야의 협력 방안들을 계속 찾아내서 MOU도 하고 근데 이게 한번 하고 나면 그 후에 실제로 진척이 좀 돼야 되는데 좀 옛날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걸 계기로 삼아서 좀 활성화될 수 있게 각 부처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예, 국세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통령님 인도 베트남 순방 후속 조치로 그 인도 국세청장하고 베트남 국세청장을 6월, 7월에 서울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담을 해서 그쪽에 우리 기업들이 워낙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세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합니다. 네. 네, 대통령님 그 산업부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가셔서 느끼겠습니다는 우리 기업들이 인도에서 활동할 때 굉장히 많은 애로들이 있어서 그 말씀했었는데 이번에 양국의 산업장관 협의체를 조금 전에 외교부 장관께서 말씀하셨던데 저는 이게 이제 만들어졌다는 것도 사실 저도 놀랐는데 앞으로는 양국 기업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풀 수 있는 것도 이번에 큰 성과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정책실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기업 하나가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미 인도 상무부 장관하고 같은 의견을 맞췄습니다. 근데 하나 저희들도 아마 대부분의 부처가 마찬가지일 텐데 대통령께서 잠깐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인도 관련된 어떤 담당하는 공직자 기관들이 굉장히 협소하고 작습니다. 저희 산업부만 하더라도 저도 깜짝 놀란 게 사무관 한 명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사무관이 인도만 하는 게 아니라 대여섯 개 국가를 하는 나라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인도의 중요성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수준이라 차체 중기부도 마찬가지 저희도 마찬가지 인도 관련해서는 새로운 어떤 전략적인 국가 입장에서 그와 같은 거버넌스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인도의 경제 규모가 지금 세계 4위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하고 인도하고 무역 규모가 250억 불에 불과하다고 하는 황당무계한 상황이고 보니까 그리고 인도하고 정상회담을 하는데 세상에 힌두어를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중통역을 하고 그래서 요 이중통역 문제는 최소한 다음에는 안 할 수 있게 특별 특수교육을 누구 시켜가지고 하나 키우든지 아니면 어차피 한국하고 인도하고 교류가 산업교류든 민간교류든 강화되면 이런 언어 수요가 상당히 많아질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하나 팀을 하나 교육기관 하나 좀 간단하게 운영을 하든지 해서 좀 키우시면 좋겠어요. 외교부에 대통령님. 잠깐만 한 사람은 먼저 반응을 못한 그러니까요. 예. 문제 지금까지 이번 기회에 서로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좀 더 무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제가 손발이 좀 바쁘다가도 많이 다닐 테니까 대신에 후속 조치들 잘해주세요. 공동제를. 예. 많이 만들어서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화를 많이 만들고 있는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력을 해서 양국 국민들이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네.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공동제작 얘기는 모디 총리도 직접 얘기한 것 같아요. 인도는 ODA 지원 대상은 아닌가 보죠. 그러면 이제 한국어 교육이나 힌두어 교육한 그 사업에 좀 투자를 좀 하시죠. 내가 좀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그 15억 되는 인구 언어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네. 주 언어가 힌두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좀 있는데 아직 그 수준에 못 올라서 그렇습니다. 네. 조속히 ODA로 한글 그다음에 힌두어 교류하는 사업을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통이 돼야 되는 소통이 안 돼요. 예. 이게 말이 너무 황당한 일이에요 지금. 인도하고 한국 관계라고 하는 게. 네. ODA 사업은 빨리 추진 한번 합시다 그러면. 그 교육부 장관님 이거
그 교육 내용을 이렇게 쪼개놨는데 마치 뭐 엄청나게 많은 분야인 것처럼. 그런데 사실 헌법 교육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그 대원칙을 합의해 놓은 국민적 합의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고 규범인데 여기 안에 민주주의, 인권, 평화, 통일, 뭐 인권 기본 기후 뭐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하려면 너무 부담이 클 텐데 헌법교육은 내가 보기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될 기본 도덕보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어쨌든 초중고든 여기서 의무교육 과정에서 일정 부분을 당연히 최소한 시범학교 이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고 그 내용을 충실하게 대한민국 헌법이 뭐냐 대체 그 내용은 뭐냐 그것만 해도 이 안에 들어있는 뭐 온갖 뭐 선거교육 너무 당연하잖아. 이게 선거야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은 자유민주주의인데 자유와 평등, 인권, 평화 그다음에 대한민국 한반도 통일 문제나 이게 다 들어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도 역사교육 얘기를 했는데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화 사실 그 헌법 전문에도 다 나오는 얘기. 물론 이거를 이제 수업처럼 무슨 이렇게 딱딱하게 하면 반감이나 거부감이 심할 텐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재밌게 만들되 이걸 너무 쪼개지 말고 헌법 교육에다 좀 포괄을 하되 헌법에 대한 교육이나 학습은 너무 당연한 거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이 쪼개놓으면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을까요? 대통령님 말씀이 100번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 그렇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은 의외로 헌법에 대한 교육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헌법교육은 제일 많이 받는 게 집회 현장에서 노래 부르면서 배우는 거예요. 네,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본으로 헌법 교육을 강화하고 그런 그 헌법의 내용 중에서 주요 내용들에 관해서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그냥 암기식이나 시험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바꿔나가겠다는 그런 그럼요. 이게 하다못해 선거도 아니 뭐 반장 회장 선거하면서 다 배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요새 반장 회장은 다 학생들 직선으로 뽑아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회장은 특히 유세도 하고 정책 발표도 하고 늘 해서 특히 이 선거 과정에서 지역 선거에서 이 선거가 겹치지 않으면 그 선거 그런 건 이제 과정도 관리해 주시고 그렇죠. 그건 당연히 체험 속에서 배우는 거고 네네. 선거 몇 번 해보면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 네, 그렇습니다. 유세해보면서도 반대 의견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 반대 의견이라고 하는 게 나쁘거나 배제해야 될 게 아니고 필요한 거다라는 것도 인지하실 테고 그죠? 네. 하여튼 헌법교육이라는 개념에 포괄을 해서 하는 게 인권교육이기도 하고 노동교육이기도 하고 그죠? 평화, 기후, 환경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쪼개지 말고 기본적으로 헌법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 네, 헌법 교육을 더 강화하고 헌법 교육을 단계별로 그 학년 수준에 맞춰서 그거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미있게 컨텐츠를 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다음에 이 문해교육 얘기인데 요새 이게 사흘이 며칠을 말하냐 그러면 4일이라 그런다면서요? 사흘이냐 나흘. 사흘 그러니까 4일. 4일. 네. 이렇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대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한문이잖아, 한문. 네. 우리 언어의 주요 단어는 다 한문이잖아요, 사실. 네. 그걸 지금은 가정에서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중학교 과정부터 한자를 가르칩니다. 한자 가르쳐요? 네네. 한문이 아니고 한자를? 네네. 몇 글자 가르쳐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네. 한자 교육을 하여튼 그걸 배워야 될 것 같은데. 네. 한자 교육을 언제부터 할 거냐 이런 문제. 언어의 깊이를 이해하기는 우리 글자가 다 대부분 한자에서 온 건데 그 한자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중에 발음이 좀 이상해요. 문해력 여 비싸요. 하여튼 이 한자 교육 문제는 이게 강제하거나 일방적으로 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논의는 하되 이게 대결적으로 안 가면 좋겠어요. 네. 이게 과거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뭐 얘기를 하면 싸움이 나가지고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는 어쨌든 선의로 네. 진짜 선의로 토의를 해야지 대결적으로 싸움이 되게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상당한 수준의 그 공론과 의견 수를 거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금융교육 얘기도 나와 있긴 한데 그죠? 이게 지금 서구 선진국들은 금융교육을 체계적으로 많이 하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 주식시장이 따블 좋아해가지고 이게 그 시장 불안정성의 원인이기도 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피해가 엄청나게 크기도 하고 그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 금융교육하고도 약간의 관련은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금융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거에 많은 부분을 금융이 차지할 거란 말이에요. 경제와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앞으로 사회생활하기가 진짜 어려울 겁니다. 근데 장관님 이건 그냥 근본적인 의문인데 그 선생님들을 반드시 가르쳐가지고 선생님이 가르쳐야 된다. 네. 우리 금융 전문가들 교육 잘하는 전문가들 진짜 셌는데 아, 네. 왜 안 하고 꼭 선생님 교육시켜서 한다는 생각을 할까요? 외부에서 강사들 시켜가지고 또 집단 교육해도 되고 재밌게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네. 이런 수업은 딱딱하게 칠판에 써가면서 하면 절대로 귀에 안 들어와요. 네. 실제로 지금도 국세청이나 조세연구원 이런 데서는 사실은 교과서까지 만들어가지고 중학생들 이렇게 해서 지원은 받고 있습니다. 사고를 좀 발랄하게 하면 어떨까? 네네. 그 발상 전환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일도 많아지는데 자꾸. 네,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가능한 지역이 도시 지역은 되는데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좀 더 균등하게 교육. 아니, 그러니까 요 수업 시간 얼마 안 되는 거 선생님들 따로 채용하기가 어렵잖아, 학교 단위로. 왜 수업도 많지 않은데 인력 제한도 있고. 그러니까 기존의 교사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걸 교육하게 하겠다고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강사 집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학교 갔다 저 학교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네, 우리 금융위원회나 하고 적극적으로 시도 단위로 뽑아가지고 오늘은 A 학교, 내일은 B 학교, 모레는 C 학교 이렇게 다니면 훨씬 낫지 않나요? 효율적이고? 지금 어쨌든 법무부와 협력해서 헌법 관련해서 그 학급을 다니면 사는 게 있거든요. 실제로 그것이 가능한지 우리 강사들은 정말 여러 부처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실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 안 졸게 하면서 이게 잘 가르치는. 뭐 하면 또 딱 실력도 평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해놓으면 어려운데 아예 그냥 교육청 단위로 하든지 도교육청 단위로 모집단 만들어서 여기저기 보내고 학생들한테 선택하게 하고 뭐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경제부처 장관님들하고 한번 여쭤보고 저희가 방안 마련해서 이게 기존의 제도에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인데 뭐 행정을 하거나 이럴 때 기존의 관념에 딱 묶이잖아요. 그거 생각이 못 벗어나요. 근데 그거 벗어나야 돼요. 그 벼룩 얘기 있잖아요. 혹시 아시는 분도 알 텐데 벼룩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컵에다 넣어놓고 위로 못 뛰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머리를 좀 부딪히다가 나중에 그 이상으로 안 뛴다더라고요. 그거 들어보고 있어요?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의 관념은 실제로 그렇게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관행, 제도, 그래서 거기서 안 벗어나요. 편하거든요. 하다 보면 그 이상은 상상을 못해 아예. 근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거 벗어나야 돼요. 그러자고 우리가 임명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건 좀 딴 얘기인데 생각이 나서 어디 뉴스에 어젠가 그저께 보니까 무슨 국군의 모 부대에서 더 일찍이냐 이재명 찍었냐 안 찍었냐 이거를 제가 취임한 이후에도 그런 걸 조사를 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보도를 했다고. 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럼 그 사실과 다릅니다. 누가 녹음을 해서 어디 방송에 냈던데 그러면 그 사람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렇게 단정할 수 있을까? 제가 다각도로 오늘 아침에 그걸 보고 확인하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일단 조사본부로 하여금 조사를 의뢰하고 왔습니다만 확인해 보니까 사실과 다른 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싶긴 한데 하여튼 뭐 그럴 수도 있죠. 이제 나중에 그럼 저도 하나 보고는 하나 해주세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 그 결과 보고를 한번 나중에 해주세요. 이걸 뭐 엄청나게 보고 사항이 많네요. 바람직한 일이긴 한데 최대한 요약해서 합시다. 이런 방법이 뭔데? 이거는 일단 업체랑 권고를 하고요. 권고 단계를 지나면 규제도 할 수 있습니다. 권고 가지고 잘 안 통할 텐데 돈이 되니까 하는 건데. 우선 권고하고 제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 병들을 다 색깔이 있는 그러니까 제가 안 그래도 그 얘기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었는데 전에 보면 이렇게 그 플라스틱 통에 포장지를 붙여놨는데
그걸 본드칠을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규제를 해서 이제 쉽게 띄어질 수 쉽게 있도록 떼어지는 걸 바꿨죠.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시장할 땐가 도지사 할 땐가 했는데 그거를 물 묻으면 그냥 툭 떨어지는 네. 그렇게 생산하는 업체도 있고 이 본드를 붙여가지고 떼어지지도 않고 떼도 잔여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재활용을 못하는 그런 페트병 생산을 해서 아니 이거를 왜 그 법으로 금지를 하든지 부담금을 부과하든지 하면 될 텐데 이거 왜 허용하냐. 그걸 아주 장기간 허용을 했잖아요. 지금 하면 이제 금지하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요소들 예를 들면 이렇게 결합식으로 이게 뭐 멋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가 이건 재활용도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걸 하려면 굳이 하려면 할 수 있게 좀 비용이 많이 들겠죠. 네, 애초부터 시장 진입을 못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재활용률을 부담금을 부과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라도 사실은 그냥 미관을 위해서 엄청난 자원을 낭비하는 거는 제가 보면 금지하는 건 너무 지나칠 수도 있지만 부담금을 인경 부담금을 부과해서 재활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쓰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나보고 지금 광고하라고 네.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금지한다고요?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강제로 한다는 거예요? 권고한다는 거예요? 뭐 일정 방법이 없는데 방법이. 지금 장례식장을 바꾼다. 근데 방법이 뭐예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일회용품을 바꾸려면 다회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전환하는데 전환 비용을 좀 지원해 주면 비용 지원을 해주고 지원해 권고한다. 그리고 이미 이제 서울의료원이나 일부 삼성의료원이나 이런 데 이미 바꾼 데들이 있는데 바꾼 데 가서 온 그 방문객들이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고 돌아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언제나 해야 된다. 특히 이런 영역, 환경 영역을 해야 된다. 바람직하다는 많은데 네. 문제는 어떻게? 비용은 언제? 빠른 속도, 과정은? 적정하게 어쨌든 정책을 만들어서 이거를 실제 관철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그 문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게 돈이 이익이 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손실이 줄어들게 해준다든지 이런 경제적 요인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강제로 억지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 여러 가지 방법을 한꺼번에 써야 될 텐데 지금 여기 아까 플라스틱에 대한 부담금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현재 키로당 150원을 키로당 얼마로 올리겠다. 이유는 600원인데 우리는 150원밖에 안 하니까 마구 생산해서 막 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012년 이후에 지금 14년째 통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도 이제 그 기업들의 경쟁력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기업들이 돈 버는데 좀 부담이 될까 싶어서 이랬을 가능성이 많은데 좀 부담을 적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국제 경쟁을 할 때 예를 들어 수출용은 다른 용도로 다른 방법으로 생산하고 부담이 없는 동네는 그러나 또 규제가 심한 데는 또 부담이 있는 그러니까 생산비가 좀 많이 드는 재활용 가능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국내는 만약에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면 조건이 똑같아지잖아요. 경쟁 기업끼리 조건이 똑같으면 사실은 별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고려하면 부담금을 올려야 사실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일 큰 효율이 있는 방법은. 특히 일회용품은 이제 부담을 조금 더 높여야 사용이 그러니까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예를 들면 좀 구체적인 방법으로 킬로그램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렇게 덩치가 커가지고 재활용하기 쉬운 거 덩치를 큰 거 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무게당으로 해놓으면 크기는 작고 숫자는 많은 건 재활용이 어려운데 안 그래도 어려운데 부담금은 무게로 하니까 똑같습니다. 개당으로 하면 훨씬 적은 거잖아요. 이거 수량과 크기에도 비례해서 하게 좀 연구. 예를 들면 빨대에 대한 빨대는 사실 참 쓰긴 써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꼭 필요한 데만. 네. 근데 빨대하고 예를 들면 큰 페트병하고 요 재활용 부담금이 똑같다. 현재 그렇습니다. 무게로 하면 그러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빨대의 부담금이 조금 더 올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당부하지 말고 확인하세요. 네, 당부도 하고 확인도 하겠습니다. 네, 당국에서 말하는 대로 확인하는 걸로. 근데 지금 공공부문 채용 노동자 숫자가 얼마나 돼요? 공공부문 전체요. 네. 공공부문 전체 지금 말하는 이 비정규. 이 부분은 14만 6천 명 정도로 그거밖에 안 돼요?
기간제. 그러니까 간접 고용 노동자 말고 자회사 노동자 말고 기간제로 채용합니다. 직접 채용한 기간제. 직접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간 빈자리를 채운다든지 아니면은 단기간 이게 근무를 이제 할 수밖에 없고. 공공부문이라고 하는 게 정부 부처청 각이 공기업 다 2,100개를 조사했고요. 이 중에 교육부 산하에 있는 것들은 실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제외했는데 숫자가 14만 6천 명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 1차적으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대책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상당수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물론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남아있는 숫자 네, 이제 부처 협조 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재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부 장관님께서 순서대로 보고해 주십시오. 부동산 보고가 넘어간 비공개. 부동산 비공개. 비공개니까 나중에 끝나고 하는 겁니까? 이거 끝나고 하는. 예. 공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맞죠? 비공개로 할 거라고? 아니 이것까지 공개를 하고 이 부처 다음 공유까지는 공개고요. 부동산 부동산은 보고는 이후 그 다음으로 공개. 넘어가겠습니다. 예, 재경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 친환경 녹색 소비 관광 붐업 방안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네네. 재경부 장관은 계획 있어요? 저도 어제 저기 동행 축제 다녀왔었고 저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시간을 내서 대통령 안 찾으셔야 됩니다. 안 찾을 때는 갔다 오세요. 네네. 대신에 방에 들어왔다 가세요. 네, 안 찾을게요. 네, 지역에 네, 메모만 남길게요. 내가. 보를 마치겠습니다. 네. 사실 기초지방정부들이 노력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이게 좀 동네도 깨끗하게 좀 관리하고 혹시라도 바가지 불친절 이런 거 안 생기게 하고 뭐 안내도 좀 친절하게 해주고 그 동네 갔더니 기분 좋더라 이래야 다음에 또 오죠. 근데 거기다 이제 반값으로 쓴 돈의 절반은 돌려준다고 그러면 사실 안 갈 이유가 별로 없죠. 무슨 너무 적네. 경부 안동은 왜 안 하냐. 30만 원 정도를 지원해준다. 정부가 20만 원? 아니 개인이 20만 원 내고 기업 10만 원, 정부 10만 원. 정부 10만 원. 네.